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로, 학습, 또 부모 역할, 가정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시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갔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제가 진로만 충실하게 다룰까, 학습까지 갈까? 그러다가 일단 학습을 빼먹으면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또 허탈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최대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진로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 고3인데 너무 힘들다. 여러 가슴 아픈 대목들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가. 자, 나는 꿈이 없다. 두 번째, 꿈을 꿀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대학에 들어가서 또 할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온다.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얘기죠. 자, 이런 글이 올라가면 또 한국 사람들 또 참견하게 되게 좋아하죠.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립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로서 한계를 댓글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답이 안 나와요. 왜? 현실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자, 몇몇 댓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와봐라, 더 죽을 맛일 텐데. 그 생각하는 순간 너 망한 거다. 맞춤법과의 틀리는 주제에 뭔 시간 타령이냐. 같은 고3인데 6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지. 사회에 나가봐,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힘들면 그냥 죽어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런 댓글. 반대로 따뜻한 공감의 댓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무슨 힘들다는 사람한테 자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냐. 댓글에 욕하는 사람들, 맞춤법 지적하는 사람들, 맞춤법 다 하나 틀렸거든요. 자, 고3들은 그냥 힘든 시기다. 이렇게 공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들 소중한 아이가 아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저는 이거로부터 진로 문제는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자, 제가 이 댓글들을 정말 많이 분석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현실은 어떤가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표현적 규범이 없다. 결국 엄청난 혼란 속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고민스럽다가 제 결론입니다. 답이 없더라. 진로 전문가 얘기하는 것처럼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는 있었어요. 일단 배부른 소리 그만해라.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해하고 위로한다 얘기가 있었고요. 꿈이 없으면 일단 공부해라. 꿈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아이한테 꿈이 없으면 공부부터 해라.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반대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후회하지 않으면 단어 하나라도 공부해라. 일단 멈추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좋겠다.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화이팅. 공부 강요하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푸념처럼 들리고 그걸 푸념처럼 듣는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다. 또 내 갈 길 가니 부모님이 슬퍼하시더라. 부모님이 슬퍼하시더라도 네 갈 길 가라. 뭐 등등. 고3을 즐기고 기분 전환하세요. 라는 댓글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아이한테 기분 전환하래요. 아, 이것도 참. 반대로 평소 관심이라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미루지 말고 꼭 꿈을 찾으세요. 합의가 안 되죠. 자, 이게 우리나라 어머님들 생각 속에도 같이 섞여 있을까요? 아니면 정리가 돼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제가 한번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학생이니까. 근데 행복할 권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도 꿀 필요가 있죠. 자, 직업이라는 게 있고요. 현실적으로 입시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부모와 어떤 관계해야 될까? 제가 정리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행복하죠. 근데 그게 그 아이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입시에도 반영되는 시대가 됐죠. 직업 세계로도 연결됩니다. 부모는 옆에서 열심히 뭘까요? 박수치고 응원하면 되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꿈은 나중에 꿔라. 대학 진학한 다음에. 자, 그러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불안해하죠. 맞습니까? 네 꿈이 국영수가 됐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의사가 원래 너의 직업이었어. 빙의시키려고 노력하죠, 아이들은. 자, 그 과정에서 아이는 불행한 공부를 합니다. 결국 입시 준비도 직업 세계에도 힘들 가능성이 있죠. 제가 진로 교육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부모 입장에서 꼭 이것만큼 우리 놓치지 말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성장기와 저성장기, 이거 꼭 좀 구분하자. 고성장기 핵심은 뭘까요?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좋은 일자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고학력자에게 줬죠? 좋은 대학 출신에게 줬죠? 자, 근데 지금은 저성장입니다. 스카이 나온들, 바로, 자, 저성장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모르겠다. 일단, 그때 취업이 안 되더라도 서울대 한 명 보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해해도 될까? 자, 저성장기는 빠르게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몰려가면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올해, 공무원 경쟁률 중에 466대 1도 있어요. 자, 보통 100대 1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성장기에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거든요. 독특한 일자리를 찾아라. 취업 능력보다 창직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 공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헌신, 이거는 고성장기에 되게 중요하고 통했던 전략이다. 왜?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가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보장됐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성장기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성장기에는 바늘구멍이 가장 넓은 구멍이다.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뭔가가 필요하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성장기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몇 년 버틸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고,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100대 기업에 몇 년이나 될까요? 1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40대에 가면 대부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독특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생 이 아이 인생 엔진이 될 수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출발이 늦어도요, 엔진을 달고 가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고성장기의 성공 경험, 뭘까? 20대 좋은 대학에서 출발을 하면 보장이 됐던 시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진로 교육을 하면서 제가 놓친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해성 기술. 자, 잘 판단해 보세요. 와해성 기술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은요, 인기 분야를 노릴까요? 비인기 분야를 노릴까요? 인기 분야, 비인기 분야. 인기 분야를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기 분야에 몰려있는 고급 인력을 한 방에 실업자를 만들면 대박이죠. 맞나요? 그걸 뭐라 그런다? 와해성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 진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점점 더 촉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지니까 좀 더 정확한 예측, 좀 더 확실한 선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시 끝나고 나면 매년 지원 성향이 그대로 보여요. 야, 정말 예민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저는 반대의 길로 가실 걸 권해드립니다. 뭐냐, 뭐든지 해봐라. 요즘은 T자형 인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T자형 인재, 무슨 얘기일까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결국 한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오래 가거든요. 최소한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이들 30살까지는 경험할 시기다라고 저는 선언을 했어요. 30살까지는. 그때까지 다 해봐라.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라. 선택은 그 이후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을 해봐야 빗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CEO 세릴 샌드버그입니다. 미국의 가장 핫한 여성이 질문을 받죠. 왜? 성공한 여성이니까. 당신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 살아왔나? 자, 근데 대답이 좀 허무합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자기는 계획한 적이 없다. 미래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 너무 재지요. 이것저것 해보면 되는데. 자, 그리고 앞에 입시에서도 말씀드렸죠.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만 그게 억지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다리 같은 진로
플랜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정글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한 그룹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그룹의 20년 후를 보니까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100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한 그룹일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그룹일까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얘 머릿속에는 내일이 없어. 마치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 즐겁게 놀고 있어요. 휴일에. 다른 친구들은 그 다음 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늘 행복한 아이는 꼭 내일 거지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머릿속에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 행복한 거죠. 좋은 거죠. 신나게 놀다가 잠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친구도 내일이 없지만 결국 내일을 맞이하게 돼 있죠. 아침에 눈을 떴어. 준비하지 않은 내일이죠. 근데 애가 상태가 좋죠. 잘 놀았으니까. 맞나요? 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늘 내일을 준비하고 걱정하고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준비한 내일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애가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고3 수험생이라고 죄인 아닙니다.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행복은 의욕을 낳지요. 걱정은 스트레스를 낳고. 진로와 관련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요. 늘 내일을 준비했어야 돼요. 왜?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먹거리가. 혹시 올봄에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 정도는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행복 속에서 의욕이 있으면은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의사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간암 4기가 나온 거예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가능성 1% 미만이야. 근데 이분이요. 후배 주치의와 합의한 6개월 이상 생존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를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때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의학적으로 판정받은 객관적 생존확률 몇 프로입니까? 5%죠. 근데 그 5%가 바로 나거든? 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분의 주관적 생존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0%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진로라고 봐요. 아이들의 진로. 특히 저성장기에 정말 필요한 진로 전략이다. 자,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미용사. 어떤 게 좋은 직업이죠? 빨리 의사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당연히 의사죠. 그죠? 그렇지만 모든 의사가 미용사보다 잘 삽니까? 개인마다 다르죠? 개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다시 의사와 미용사의 평균 수입을 통계적으로 내보면 어느 쪽이 높죠? 당연히 의사죠. 하지만 모든 의사가 미용사보다 돈 잘 법니까? 아니죠. 다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성장기에는요, 정말 주관적 선택이 필요해요. 나에게 맞는. 왜? 그래야지만 날카롭게 가죠. 남들도 다 좋아하는 거 가면 떼거지로 몰리죠. 반드시 뭘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관적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 확률을 높여서 그러면 뭘까요? 그 직업은 별로 안 좋은 직업이지만 나는 괜찮거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진로 선택의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고성장기의 성공 경험이 있죠? 어머니들 뼛속에, 피 속에. 맞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해결됐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만 잘하면 부럽죠.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거든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건데, 스카이 나오면 뭐 할 건데. 자, 두 번째는 예측과 선택 불가능합니다. 아이 믿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다 보면은요, 결국 30대 출발은 늦어도요, 20대보다 나은 30대, 30대보다 나은 40대, 40대보다 나은 50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 보세요. 친구들도. 소위 우리가 이거를 생활력이 강한 친구라 그러죠? 맞나요? 세상이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딱 어떻게 아이를 기르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응력을 갖고 있는 아이로 키우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행복한 아이는 절대 내일 거지가 되지 않는다. 현재 행복을 가지고 내일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의욕을 갖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 없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내일의 진로를 걱정하지 말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객관적 사회적 통계적 확률에 너무 우리 쏠리지 말자. 결국 우리 아이만의 주관적 개인적 실질 확률이 있다.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 결론적으로 너무 억지 부리지 말자. 아이 진로.
순리대로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음 좀 편해지시죠? 아직도 지금 또 얼굴 표정에 긴장을 못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머님들이 잘 사시면 제가 볼 때 애들 잘 살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전 세계적으로요, 아이 진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대한민국의 엄마들처럼 과몰입이 정확히 얘기하면 중독인 거 아시죠? 중독을 보이는 부모들이 없거든요. 자, 이제 학습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습. 네이버에서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블로거 운영자가요,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학원 안 다니고도 공부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무조건 강제로 학원 보내고 강제로 공부시키고 강제로 야자시키고 과외시키고 원하는 성적 안 나오면 야단치고 벌 주고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그랬더니 점점 더 스트레스만 쌓여가더라. 근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더니 해결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기주학 전문가가 저인 건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네, 아쉽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자기주학습이라는 걸 말을 잘 못 꺼내요. 왜? 전문가로 설계했던 대로 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전문가로서 충분히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보니까 복잡하게 현실이 꼬여 있어요. 이걸 뭔가 풀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보면서는요, 혹시 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아이를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그건 맞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매사 무기력해. 요즘 우리 아이가 무기력하다라는 질문을 제가 하루에 몇 번 받을까요? 우리 애가 공부, 자기 놨대.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대. 무기력하대. 지금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무기력에 대해서도 과연 진짜 무기력한 것일까? 아니면 이 엄마의 경험담처럼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자, 근데 결론이 뭐냐? 역시 제발 좀 서로 하는 얘기가 좀 비슷해야지 부모도 안심하고 따를 텐데 서로 얘기가 달라요. 너무 얘기가 달라. 어떤 사람은 자기주학법이라는 게 있대. 캠프 보내면 된대. 학원 보내면 된대. 어떤 부모는 다 보내봤는데 절대 안 된대.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자, 그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보니까 한 30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0개의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늙겠죠. 애도 늙고 엄마도 늙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하나씩 해결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핵심적인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직요법이 아니라 원인 치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시죠? 물을 필요 없죠. 자, 근데 바로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바로 학생과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아이밖에 안 봐요. 아이만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의지의 문제가 있고 생활 습관, 공부 습관 다 문제야.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노력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늙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이 입장에서 고마울까요? 아니면 미울까요? 엄마가. 정말 고맙죠. 그때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모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쟤는 이게 아니라 너 공부하는데 힘들겠다. 충분히 학창시절 경험하셨죠? 그런 학생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를 부모가 이해해 주니까 결국 뭘까요? 아이가 자신의 공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많은 부모가 하나씩 해결하면서 늙어가는데 반대로 정말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하는 거죠. 왜? 공부하라 소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말을 애들이 듣나요? 들으면 계속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잘 살고 싶으시죠? 마음대로 안 되죠?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정해진 진도가 있고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어.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어떻게 풀게 했냐면 체감 난이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동그라미. 어떤 느낌일까요? 쉽게 풀리겠다. 동그라미. X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죄구나. 미치겠다. 이런 느낌. 세모는 어떤 느낌일까요? 야, 요거 좀 고민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학년. 모든 걸 다 무시하고요. 그냥 모든 문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겠어요. 왜? 저는 바로 아이들도 자신에게 맞는 길로 가면 다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못 찾아주니까 무리하게 돼 있어요. 무리하다 보니까 공부로부터 치이고요. 결국 점점 공부로부터 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저쪽은요, 수학을 정리하는 겁니다. 수학 정리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학은 체계적인 과목이죠. 앞에 선행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뒤 단원을 이해할 수 있죠. 아,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저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체크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너희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동그라미 골라서 풀어.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풀더라고요. 동그라미. 지가 고른 거니까. 풀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재밌겠죠? 그렇죠? 왜 그 인상을 쓰고 계세요? 재밌겠죠? 그죠? 공부 그러니까 벌써 인상부터 쓰이시나 봐. 재밌겠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빠르게 공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부모로서. 얘를 잘 관리해서, 야, 너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학원 가야지. 이게 과연 진짜 소위 말해서 공부 감독관, 매니저 역할, 이게 과연 통하는 모델일까?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또 다른 경험을. 자, 근데 X가 너무 많아,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뭘까? 애가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죠. X를 10% 안으로 줄여주고 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열심히 풀다 보니까 세모가 동그라미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또 세모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X가 세모로 바뀌어 있어. 여기서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 고3 엄마들은 사회적 특권을 좀 누릴 수 있죠. 실제로 교통 위반을 했는데 스티커 발부하는 경찰한테 나 고3 엄마다 그랬더니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써보세요. 자, 마음이 급하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맡기시면 돼요. 근데 어설프게 고3 엄마들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집안을 마치 무슨 감옥 같은 분위기로 이러실 필요 없거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공부하죠. 이걸 이제 세로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어. 처음에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응용 문제가 나오죠. 거기서 아이들은 넘어지죠. 더 이상 못 넘어가죠. 여러분들 혹시 정석의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헌책방에 가보면 정석책이 꽤 쌓여 있어요. 근데 앞에만 새까맣거든요. 이게 뭘까요? 과감한 의지로 시작했다 앞에서 넘어진 거죠. 아이들은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 넘어져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뭐냐? 이렇게 가로로 공부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한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는 거야, 제발. 이해되는 것만 공부하면서 멈추지 말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읽어. 웬만큼 다 하던데요? 웬만큼 하던데요, 다? 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공부상처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부상처라는 제목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단지 뭐다? 공부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 자, 근데 이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주는 게 지적 호기심과 성취감이거든요. 문제가 풀리네? 재미있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에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공부에 즐거움을 맛보게 했더니 아이들이 다 회복되더라, 살아나더라 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또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인정하고 싶지만 하는 꼴을 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의 규범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부모는 아이를 믿었거든요. 예. 그게 힘이었죠. 예. 근데 요즘 엄마들은 믿음이 사라졌어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믿음을 줄 만큼 보여줘. 예. 내가 믿어줄게. 이거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엄마의 마인드가 아니라 장사꾼의 마인드인 겁니다. 예. 신뢰는요, 특히 부모의 신뢰, 엄마의 신뢰는 예,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많이 부족할 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필요하게 신뢰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신뢰를 안 주고 잘 좀 해봐, 믿어줄게. 예. 이건 좀 아닌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조금 어린 경우지만 테라피 독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한테 책 읽어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분은 책 읽기라는 게 정말 인생에도 중요한데 어린 아이들이 책까지 싫어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발된 프로그램 해봤는데 다 실패했고요. 미국에서 테라피 독이라는 프로그램, 개한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왔어 오빠. 코는 준비로 두들머리 했어요. 알겠니? 평소에 준비 아줌마가 모습을 찾아갔어요. 쎄야, 제발 좀 누워줄래? 친구들과 함께 가. 난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우미는 소미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힘을 내. 조금만 가면 깨끗한 곳이 나와. 무리들은 깜짝 놀라 정신없이 흩어지고 음이와 소미도 다급히 몸을 피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첫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입니다. 예, 자, 볼까요? 내가 읽어주는 책을 잘 읽었는지 잘못 읽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아서 좋았다. 아이들은 책을 싫어했을까요? 평가를 두려워했을까요? 예. 자, 책을 읽을 때 틀리게 읽어서 실수할까봐 두려운데 키스, 걔 이름이 키스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아이들은 책 읽기를 싫어했을까요? 실수가 두려웠을까요? 네. 여러 사람 앞에도 말할 때 떨리는데 키스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하니 괜찮았다. 자, 책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이 아이들은 책을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책을 즐겁고 재밌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불안하지 않다. 자, 공부 때문에 걱정하는 많은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100점과 50점 차이 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0점 밑에, 50점 밑에 만점이 있거든요. 만점. 여기에 불을 당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아이들은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안타깝게도요, 경쟁 속에 하기 싫지만 악착같이 해야 되는 공부에서 적응한 아이들이 100점 받는 거고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50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뭘까요? 만점 이상의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봐줘야 되겠죠. 너에게도 길이 있다고. 저는 공부를 친구라고 설명합니다. 친구랑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긴 거예요. 친구랑 멀어져 있죠.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시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죠. 수학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제발 걔 좀 천천히 가는 수학 있죠. 재밌는 수학에 기회를 주세요. 이성적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러면 걔 진짜 숨 넘어가는 거죠. 자, 이 개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 개나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괜히 엄한 개 고생시키지 말고요. 자, 감시가 방사능보다 해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꼭 이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위축 효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한 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감시받는다는 느낌만 줬더니 애들이 거짓말이 늘어났고 공격성이 늘어났어.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위축되면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발. 이건 내 일이고 내가 결정한 일이야.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이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자,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언가 위축돼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반드시 살아난다.
예. 우리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무언가에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면 반드시 살아날 거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시각이 필요하죠. 예. 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진도를 나가기 전에 활동 수업을 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계측기를 가지고요, 예, 계측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접했으면? 자, 근데 이분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수학 수업은 뭘까요? 쏙쏙 개념 이해가 되고 쪽집게처럼 문제를 찝어주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수업을 애들이 원했어요. 이미 애들도 뭘까요? 입시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기는 아이가 되길 바랬던 거죠. 예. 점수가 아니라 풀이 중심의 이해 중심의 수업과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측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요, 심드렁하게 얼른 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그동안 수학 시간에 주무셨던 수포자들은 즐겁게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예. 자, 이런 거죠. 수학은 숫자로 된 문제를 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엄청난 상상력이 있죠. 예, 근데 우리는 기호로 정리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재미가 없죠. 제가 재수학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때 강남에서 수학 영재 소리 들었던 아이들입니다. 경시대회 다 수상했던 실적이 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 수학적 재미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점수 따기 위한 문제만 풀다 보니까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요, 뼈다귀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 비슷비슷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뭔가 상상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방송에서 강남의 2학년 기업군과 시골 읍면 지역의 2학년 모양을 비교했습니다. 자, 학교 방과 후 5시부터 11시까지를 보면 강남의 모 학생은 학원에서 좋은 사교육을 받고 시골에 있는 학생은 혼자 자율학습을 한다. 그래서 문제다. 교육적 해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게 학원에서 수업받는 것과 혼자 공부하는 것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을까요? 자, 명견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핀란드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일주일을 비교했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일주일 시간을 보니까 자습 시간이 무려 3배가 많아요.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이는데 자습 시간이 3배나 많아. 이거는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애들이 요새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예, 마음으로 한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마음으로. 그 안에 인생 얘기 다 들어가 있죠. 진로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말 중요한 얘기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시험만 보면 된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모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평가보다는 뭘까요? 정말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우면 조금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 아이는 성장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입식 교육 많이 받으셨죠? 근데 혹시 기억하는 거 계세요? 있습니까? 예,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 우리는 시험만 보면 모든 걸 까먹어도 되는 공부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관심도 없죠. 재미도 없죠. 예, 이런 방식에 잘 적응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걔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저는 걔들이 이상해 보여요. 저는. 다수의 건강한 아이들은 정확히 어려운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들에게 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들까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훌륭한 아이들이거든요. 단지 아직까지 뭘까요? 자신에게 맞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와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될까?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인간욕구 5단계설 많이 접해보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까지가 결핍욕구고 요게 존재욕구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요거는요, 부족하면,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면 결핍이 생기는 거고요.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고 뭔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 결핍에 따른 욕망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존중받아요, 부모한테. 예, 결핍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 그런 아이들이 중독 안 걸리거든요. 게임 좋아할 수 있죠. 그건 중독 아니에요. 예. 자,
결국 충분히 존중받으면은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고민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죠. 예. 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애들 배고프면 단순해지죠. 밥 달라고 아우성이죠. 딱 맞아요. 근데 충분히 존중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존중은 성적에 대한 존중일까요? 가능성에 대한 존중일까요? 그죠? 현재에 대한 존중일까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존중일까요? 예. 존중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은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공부 못해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잘 몰랐거든요. 모르는 만큼 방법이 있죠. 존중하는 거지 뭐. 내가 잘 모르니까. 그죠? 요즘 엄마 너무 많이 알아. 예. 애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 예. 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존중입니다. 존중을 채우시면은요, 달라져요. 예. 자, 제가 앞에 네이버에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자료가 올라왔다 그러는데 한 학생의 경험,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일 완벽한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중요한 게 공부를 인생사례로 공부했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거죠. 재밌는 거죠.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야 돼.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성적만 잘 받으면 다 용서가 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 가능성, 배우는 게 있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오겠죠. 그러면 절대 공부할 필요가, 학원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때 중요한 걸 독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흥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근데 관심이 없는 내용도 여러 번 보면 관심이 생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관심이 없고 다른 것도 관심이 없어. 이거 왜 그런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는 관심이 많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열심히 도와줘서 관심이 충족이 됐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유쾌한 감정을 느끼겠죠.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럼 아이들은 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관심을 갖겠죠. 근데 어떤 아이가 관심을 보였어. 근데 이게 국영수가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관심을 차단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관심 가진 것만큼 뭘 느꼈을까요? 답답함을 느꼈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 스스로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부모님들의 관심을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제가 재수학원 원장 시절에도 저는 얘기합니다. 너 공부 제대로 해라. 영어 독해라는데 내용에 지문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게 제대로 읽힐까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지적 성장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동기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쟤보다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학습자로 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자, 보세요. 앞으로 평생 학습세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거든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20대 아무리 뛰어난 박사도요, 30대가 되면 또 공부해야 돼요. 40대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싫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공부랑 멀어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상태가? 공부 좋아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때 결국 중요한 게 독서를 통한 학습에 더 경험을 했고요. 결국 이게 진정한 자기속자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과 공부가 충분히 돼요. 교과서만 가지고도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교과 공부를 시험이라는 것에 빠뜨려 가지고요, 겨우 시험 공부하느라고 읽고 문제 풀고 이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다 읽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수학책 한번 공부하는 수학 교과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요, 별 장치들이 다 있어요. 수학의 역사 뭐 해가지고. 왜? 제발 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수학은 문제풀이가 전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풀이를 위해서 수학을 악용하도록 아이들을 참 안타까운 길로 끌고 가고 있죠. 자,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진로 탐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진로 교육 따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교과서 안에 충분한 세상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 배울 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입시에 다 갖다 버렸어. 시험 공부로.
그러니까 또 진로 교육을 또 받아야 돼. 예. 자, 그때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뭔가.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책을 읽는다. 예. 그리고 자발적인 독후 활동을 시키면 된다. 저는 이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애가 자꾸 시험 공부에 빠질 때 예,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예, 진로 고민할 때 뭘까요? 그 속에서 뭔가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을 때 책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읽은 책을 함께 나눠보는, 저는 이게 최고의 부모 역할이다. 예. 자, 실제로요, 독서의 힘이 부모의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그 입증되고 있죠? 많은 통계적으로도, 그죠?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학습 시간 갖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는데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뭘까요? 예,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예, 부모의 학력 차이 또는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능력이 있느냐 없냐 그 차이를 뛰어넘고 아이가 능력을 발휘하더라라는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 똑같이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입니다. 근데 15명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15명은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 두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뭐다? 가정에서의 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 소개했던 이제 전 입학부 문장이 됐습니다. 수시에서 되게 독서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독서는 양보다 독서를 통한 내적 성숙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보면 정시나 수시 논술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뭘 배우고 성장했어. 근데 거기서 멈춘 아이가 있고요. 그거를 비교과 활동이나 독서로 발전시켰어. 요 차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교과 성적을 얻는 데 그쳤어. 그러면 학생부 교과.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좀 더 발전시켰어. 뭐로? 비교과 활동, 특히 독서 활동으로. 그걸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발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한 보여주기 독서가 아니다. 실제로요,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베리타스 알파의 서울대 통계 자료를 보면 거기도 아이들 읽은 책이 나오거든요. 읽은 책을 쫙 봤어요. 근데 소위 학원가에 떠도는 필독서는 한 권도 없어요. 자연계 엔트로피라는 책을 어떤 친구가 읽은 거 빼놓고는 필독서 읽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만의 독서죠? 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생겼고 관심을 발전시키게 하는 게 뭐다? 독서 활동이니까. 자,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학교 공부와 연결해서 지적 경험에 깊이를 더해가는 자기 주도적 학교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리됐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즐겁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꼭 찾아주겠다. 네. 꼭. 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아이와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겠다. 네. 결심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 뭐죠? 그렇게 우리나라 부모님이 역할을 좀 하시면 다른 역할을 안 하셔도 덜 불안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뭘 이제 아이 막 이런 교육받고 면 뭐라 그러죠? 아이한테 잔소리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인내심을 기르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근데 인내심을 길러요. 근데 길러집니까?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뭘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제가 볼 적에는 독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했어요. 잘 자랐죠. 열매가 잘 열렸죠. 때가 됐습니다. 입시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잘 포장하니까 학생부가 됐네요. 이걸 잘 포장하니까 논술이 됐고요. 이걸 잘 포장하니까 수능이 됐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중에서도 다르거든요. 그냥 입시에 빠져가지고요. 문제 풀고 거기에 잘 적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말고요. 정말로 교과서 속의 세상을 공부하고 친구들 도울 줄 알고요. 정말 제대로 성장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요. 뭘 해도 다 잘해요. 자, 근데 요즘 아이들 현실은 어떨까요? 교과나무를 따로 심죠. 또 비교과나무 심고요. 논술나무 심고 수능나무를 심죠.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으면 다 가능한 일들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뭔가 결과가 급하니까
또 따로따로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가 뭘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저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안정적인 삶이고 이건 정신분열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지나친 걸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심지어 초등학교 부모들조차도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왜?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행복을 보장해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행복 쪽으로 갔다가 또 얘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먼저 지치죠. 그러면 남 얘기가 되게 잘 들립니다. 자, 부모로서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부모가 되는 순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 1등이야. 딱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갔어요. 그 엄마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부럽죠. 그 아이가 드디어 특목고를 갔어. 자, 그러면 그 엄마를 볼 때 어떨까요? 아주 부럽겠죠. 드디어 스카이 합격했어. 어떨까요? 아주 부럽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노량진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러울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엄마가 되는 순간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근데 정말 그게 부모로서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아이, 부모, 가족 모두. 이거 한번 정립해 보세요, 이번 시기에. 꼭.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세상이 요구하는 거 말고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야, 우리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가슴 설레는 삶이 있다면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들은 늘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라면 넌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그 모양이냐.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따위의 말은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아이는 알아듣는다. 왜? 정말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아이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마음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부모라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갖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를 좌절시킨 아이에 대한 응징이고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갖게 한 아이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조금 아프죠, 그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짓은 응징과 복수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대한민국 엄마들의 숙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불행하죠.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행복해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의심받겠죠.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이 때문에 불행한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거꾸로요.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아주 많은 걸 배운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잘 보세요.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요, 잘 살기 위한 도구래요. 뭐냐, 행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불행을 감수하는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 행복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종합한 결과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행복은 뭘까? 별거 아니래요.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느낌과 별로 다르지 않대요. 이분이 얘기한, 이분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정리한 행복하게 최신 연구 결과 정리해 보니까 3가지 키워드가 있네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움직임,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가족과 저녁에 산책을 가는 거죠. 같이 걸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이 없으면 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행복해질 용기를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무조건요,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입시를 바라보시면 다른 판단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학습과 관련해서 내 역할은 뭘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들은. 예, 거기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 자, 실제로요, 아이의 학업 성취를 연구하는 것도요, 되게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 그냥 이 아이의 IQ, EQ 뭐 등등, 사교육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등등 다 연구할 수 있지만, 그건 연구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근데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아이 학업 성취를 부모와의 관계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국가 수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네, 부모 아이 사이 소통이 잘 될수록 고등학교 1학년 기준입니다. 네, 대화가 잘 될수록 성적이 높은 걸로 나오죠. 네, 이 세 개 꼭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첫 번째에서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과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의지가 없나 보다, 게으른가 보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방법을 바꿨어요. 알려주고 환경을 달라야 했더니 애가 많이 달라졌죠.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꽂혀 있는 겁니다. 얘한테 뭔가 기회를 주면. 근데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였습니까? 관계의 힘이었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제안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의 콜라보. 뭐냐? 콜라보가 되면, 조화가 되면, 가족끼리 협력이 되면 걱정할 게 없는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첫 번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확실한 입시 전략은 부모 아이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정리해 보면은요. 저는 일단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엄마 맞습니까? 아빠도 초보죠. 아이도 초보죠. 초보끼리 혼란스럽죠.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조금 더 자, 우리가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뭔가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산층의 건강한 학부모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그 전까지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혼란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뭔가 더 확실한 걸 빨리 잡고 싶어 하겠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 잡은 결과 아이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최악이다. 자, 그때 이제 먼저 사교육의 낚시질의 옆집 아줌마 얘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감. 자,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엉망입니다. 아이 감정 먼저 느껴보세요. 그러면 엄마 감정 편해지거든요. 근데 엄마 감정이 먼저 앞서죠. 자, 지금 현대인들은요, 엄마, 아빠, 아이 모두 감정 과잉 상태입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강자가 감정을 갖고 그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약자들은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들이 약자 입장에 상처 입은 적 많으시죠? 자,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약자의 감정을 먼저 느끼려고 노력하면 강자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가족이 협력하고 좋은 이웃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헬조선이지만 우리 가족은 해피하우스가 될 수 있다. 해피하우스. 기분 좋은 단어 아닐까요? 자, 제가 학부모 대변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대한민국 엄마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들한테 선언합니다. 첫 번째, 자,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한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한다. 자, 두 번째, 부모들한테 선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성공한다. 자, 세 번째는 좀 목소리에 좀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가지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이 협력하면 걱정할 게 없다. 자,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학부모 대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행복이 부족해요. 요즘 엄마들 행복이 부족합니다. 별로 의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부족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러시아의 안톤 마카렌코라는 교육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불황화 시설의 수용 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장을 맡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말을 잘 들어요. 뭘까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존중하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억울한 삶을 살지 마세요. 조금만 존중해주면은요,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근데 존중이 빠진 상태도 욕을 하게 되면 뭘까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존중이 확실하면은요, 우리 엄마가 내 공부까지 신경 써주네, 밥도 잘해주는 엄마가 내 입시까지 챙겨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존중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시작이야? 자,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조만간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대치동 엄마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무조건 입시, 무조건 성공, 무조건 경쟁 이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면서 내일을 활기차게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중산층의 새로운 학부모 문화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